H의 문학 도슨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의 문학 도슨트에서는 세계 문학 명작을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 귀여운 여인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단편 문학은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삶의 서늘한 진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 사회를 배경으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학적 성취입니다. 작가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상을 표면적으로 아름답게 그려내는 듯 하면서도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과 타자와의 관계 맺기 방식을 탁월한 필치로 해부합니다. 작품을 접하는 독자는 단순히 한 인물의 굴곡진 삶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타인의 욕망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맹목적인 애착이 과연 진정한 자아의 발현인지, 아니면 내면의 지독한 공허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지 고민하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삶의 의미를 전적으로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서늘하고도 따스한 통찰이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퇴직한 8등관인 플레모니코프의 딸 올렌카는 생각에 잠겨 자기 집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날씨는 무더운데 파리까지 짓궂게 덤벼들어서 기울어가는 해가 빨리 저물기만 기다려졌다. 검은 비구름이 이따금 생각난 듯이 습기찬 미풍을 일으키며 동쪽에서 몰려왔다. 뜰에는 이 집 건넌방을 빌려 쓰는 치볼리 야외 극장 지배인 쿠오킨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었다. 제기랄. 그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다. 또 비야.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허구한 날 비만 오니 이건 내 모가지를 졸라매자는 건가. 날마다 손해가 이만저만해야지. 이러다간 파산이로군. 파산이야. 그는 올렌카에게 두 손을 쳐들어 보이며 불평을 계속했다. 우리들의 생활이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올리가 세면 오브나. 울어도 시원치 않을 지경이죠. 별 고생을 다 하고 죽도록 기를 쓰며 일해봐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고 밤잠도 자지 않고 별 궁리를 다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첫째로 관중이 야만인이나 다름없이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인류 가수들을 동원하여 가장 고상한 오페레타나 무언극을 공연해주지만 과연 관중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설사 그것을 구경한다 해도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은 광대를 요구합니다. 아주 저속한 것을 상연해야 한단 말입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이 모양입니다. 거의 매일 저녁 비가 오지 않습니까? 5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 내내 장마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구경꾼은 얼씬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자릿세는 물어야 하고 배우들에겐 보수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튿날도 저녁 무렵에서 또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 쿠우키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어쩌겠다는 거야. 퍼부을 테면 얼마든지 퍼부어라. 극장이 몽땅 물에 잠기고 나는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실컷 퍼부으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승에서까지 나를 못살게 하겠다는 괴로군. 배우들이 나를 걸어 고소해도 좋다. 재판이 무엇이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좋고 교수대에 올려놔도 겁날 것 없다. 하.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렌카는 쿠우킨의 넋두리를 아무 말 없이 가슴 아파하며 들었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해지는 때도 있었다.
쿠우킨의 불행은 드디어 올렌카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야 말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색이 누렇고 이마에 곱슬머리가 덮인 작달막한 키에 몸집이 여윈 사람이었다. 음성은 가느다란 테너였는데 얘기할 적마다 입을 셀쭉거렸고 얼굴에는 언제나 절망의 빛이 떠돌았다. 그러나 그는 올렌카의 마음속에 그렇게 순결하고도 깊은 애정을 일으켰다. 올렌카는 언제나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때가 없었고 또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성질의 여자였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다. 그 아버지는 지금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방 안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앓고 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쯤 브란스크에서 다녀가는 작은 어머니도 사랑했다. 여학교 시절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사랑했다. 올렌카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착하고 인자스러운 여자였다. 또한 그녀의 눈길은 잔잔하고 부드러웠으며 몸은 매우 건강한 편이었다. 통통하고 불그레한 뺨이며 보드랍고 흰 살견에 까만 점이 찍힌 목덜미며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때 떠오르는 티 없이 상냥한 웃음 같은 것을 보는 사내들은 의뢰껏 괜찮게 생겼는걸 하며 자기들도 웃음 지었고 여자 손님들은 얘기를 주고받다가도 아이 참 귀엽기도 하지 하며 느닷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보지 않고는 못 견뎠다. 올렌카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고 또 아버지 유언장에도 그녀의 명의로 된 이 집은 도심에서 떨어진 치이간스카야 슬로보드카에 있었다. 치볼리 야외 극장이 가까워서 저녁마다 늦도록 음악 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소리를 듣노라면 올렌카는 자기의 운명과 싸우며 자기의 가장 큰 적인 무관심한 관중을 공격하는 쿠우킨의 모습을 연상했고 그러면 그녀의 심장에는 달콤한 감격이 벅차올랐다. 잠을 청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새벽녘에 그가 돌아오면 침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을 내밀며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쿠우킨이 올렌카에게 청혼하여 그들은 결혼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목덜미며 포동포동한 두 어깨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귀염둥이로구려. 그는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식 날에도 밤낮을 두고 비가 온 것처럼 그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이 아주 사라지지는 못했다. 결혼 후에 그들은 다정스럽게 살았다. 올렌카는 입장권을 팔기도 하고 극장 안에 여러 가지 일을 거들어주기도 하며 계산서를 꾸미고 월급을 치러주기도 했다. 그녀의 불그레한 두 뺨과 티 없이 맑고 귀여운 웃음이 매표구에서 보였는가 하면 무대 뒤나 구내식당에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덧 자기 친지들에게 연극이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보람있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며 연극을 통해서만 인간은 참다운 위안을 느낄 수 있고 교양을 지닌 인도주의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곧잘 설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중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광대라니까요. 어제 파우스트의 개작을 공연했더니 관람석이 아주 텅 비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인 바니치카와 내가 저속한 심파나 공연했더라면 틀림없이 대만원을 이루었을 거예요. 내일 바니치카와 나는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기로 했지요. 꼭 보러 오세요. 그러고는 연극이나 배우들에 관해서 쿠오킨이 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곤 했다. 남편이 하는 그대로 예술에 대한 관중의 냉담과 무지를 탓하기도 하고 무대 연습에 끼어들어 배우들의 포즈를 고쳐주고 악사들의 몸짓을 감독하기도 했다. 어쩌다 지방신문에 연극에 관한 악평이 실리면 눈물을 흘렸고 그 악평을 해명하려고 직접 신문사에 찾아다니기도 했다. 배우들도 올렌카를 좋아했다. 그들은 바니치카와나라거나 귀여운 여인이라고 그녀를 부르게 되었다. 그녀는 배우들을 동정해서 많지 않은 돈이면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일 배우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남편에게 일러 바치는 일은 없었고 그저 혼자서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말았다. 두 내외는 겨울에도 잘 지냈다. 야외 극장은 시내에 있는 극단이 공연하지 않는 대신에 소러시아에서 흘러온 소규모 극단이라든가 마술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골 아마추어 연극 동호회 같은 데에 단기간씩 빌려주었다. 올렌카는 점점 몸집이 불기 시작했고 흡족한 표정으로 얼굴이 환해져 갔다. 그러나 쿠우키는 노랗게 말라만 가면서 겨우내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손해가 막심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했다. 그는 밤마다 쿨록쿨록 기침을 했다. 그래서 올렌카는 남편에게 딸기라든가 라임을 짜서 끓여 먹이기도 하며 오데콜롱으로 찜질도 해주었고 자기의 따뜻한 쇼를 둘러주기도 했다. 난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다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당신은 좋은 분이셔. 사순절이 되어 쿠우키는 극단을 부르러 모스크바로 떠났다. 남편 없이 올렌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별들만 바라보며 들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닭장에 수탉이 없으면 괜히 겁을 집어먹고 밤새 잠을 못 자는 암탉과 자기를 비교해 보기도 했다. 쿠우키는 모스크바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부활절까지는 돌아갈 테니 극장 일은 이러이러하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부활절을 일주일 남긴 월요일,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왔다. 문 밖에서 누가 커다란 나무통을 쿵쿵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잠이 채 깨지 않은 식모가 맨발로 물이 질벅하게 고인 뜰을 거쳐 대문으로 달려나갔다. 문 좀 열어주시오. 밖에서 거칠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댁의 전보요. 올렌카는 이전에도 남편에게서 전보를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어쩐지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보 용지를 펴들었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금일 돌연 사망, 화요일 장례식, XXX 지시를 바람. 장례식 다음에 적힌 글자는 전혀 뜻 모를 말이었다. 발신인은 소가극단 무대 감독이었다. 여보, 올렌카는 흐느껴 울었다. 나의 소중한 바니치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왜 나는 당신과 만났을까요? 왜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까요? 불쌍한 당신의 올렌카를 두고, 이 가엾고 불행한 올렌카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쿠우킨의 장례식은 화요일 모스크바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수요일에 올렌카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에 몸을 던지고 한 길에서나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통곡했다. 가엾기도 해라. 이웃집 사람들은 가슴에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귀여운 올리가 세묘노부나가 저렇게 상심하다가는 몸을 망쳐버리겠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수심에 찬 올렌카가 상복을 입고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웃에 사는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토발로프도 역시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하게도 올렌카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는 바바카예프라는 목재상의 주인이었다. 메꼬모자를 쓰고 금으로 만든 시계줄을 들이운 흰 조끼를 받쳐 입은 품이 상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골 지주라는 편이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안배하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리가 세면오브나. 그는 동정 어린 음성으로 침착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우리가 믿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 중 누가 죽는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참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문까지 올렌카를 바래다 준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의 침착하고 위험 있는 음성은 그녀의 귓전에서 온종일 사라지지 않았고 눈을 감기만 하면 그의 검은 수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올렌카는 그를 퍽 좋아하게 되었다. 남자 편에서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틀림없었다. 며칠 후 조금 안면이 있는 어떤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집으로 찾아와서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푸스토발로프의 말을 꺼내며 그가 아주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시집가라면 네 집 색시든지 혹하고 덤빌 것이라는 말을 장황히 늘어놓고 간 일만으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푸스토발로프 자신이 찾아왔다. 그는 불과 10분이나 앉아 있었을까. 말도 몇 마디 하지 않고 돌아갔으나 올렌카는 벌써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에게 반해버렸는지 그날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들떠 있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기가 바쁘게 그 중년 부인을 불러오게 했다. 곧 혼담이 성립되었고 그 다음 결혼식도 끝났다. 결혼한 후 푸스토발로프와 올렌카는 의좋게 지냈다. 남편은 보통 점심때까지 상점에 앉아 있다가 일을 보러 밖으로 나가곤 했다. 그러면 올렌카가 그를 대신하여 저녁 때까지 앉아서 계산서를 꾸미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했다. 목재는 해마다 2할씩이나 값이 오른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는 이 지방 목재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주인 바시치카가 목재를 구입하러 모길레프까지 해마다 다녀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우님은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며 아주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주 엄청나게 먹힌다니까요. 올렌카는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가 목재상을 경영해온 것처럼 느꼈고 또 목재야말로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들보, 통나무, 석가래, 판자, 각재, 창재, 기둥, 톱밥 등등 이런 말들은 어릴 적부터 귀에 익은 것처럼 다정스럽게 들렸다. 잠을 잘 때에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두껍고 얇은 판자의 덤이라든가 어디론가 시외로 나무를 운반해가는 우마차의 기다란 행렬이라든가 길이가 30척이 넘는 7치 두께의 각재가 고추서서 마치 군대처럼 제목 저장고로 행군하는 꿈을 꾸었다. 통나무, 들보, 판자 같은 마른 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서로 부딪히며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저절로 쌓아 올려지는 꿈도 꾸었다. 그럴 때 올렌카는 소스라쳐 깨어나곤 했다. 그러면 푸스토발로프가 어린애 달래듯 했다. 왜 그러지? 올렌카. 어서 성호를 그어요. 남편의 생각은 바로 아내의 생각이기도 했다. 남편이 방이 너무 넓다고 하든가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면 그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어떤 종류의 오락도 즐길 줄 몰랐다. 공휴일에도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매일 집 안에나 사무실에만 박혀 있지 말고 극장 같은 데 구경이라도 좀 다녀보시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권했다. 우리 바시치카와 나는 극장엔 가지 않기로 하고 있지요. 그녀는 위험 있는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경을 하고 다닐 여가가 없습니다. 극장에 다녀봐야 뭐 하나 이로울 게 있어야죠. 토요일이면 푸스토발로프 내외는 저녁 기도에 참석했고 일요일엔 아침 미사에 참례했다. 교회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나란히 걸었다. 아내의 비단옷은 사락사락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남 보기에도 두 사람은 행복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는 버터빵에 여러 가지 잼을 발라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이 집에서는 수프며 양고기며 오리를 볶는 냄새가 대문 밖 한길까지 풍겨나왔고 육식을 금하는 소재날에는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집 앞을 지날 때 군침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무실에는 언제나 사모바르가 끓고 있어서 손님들은 차와 도넛 대접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부부는 목욕탕에 갔다가 불그레하게 상기된 얼굴로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요.
올랭카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 남들도 모두 바시치카와 내가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답니다. 푸스토발로프가 목재를 구입하러 모길레프에 다녀오는 동안 그녀는 퍽 척척해했고 밤잠도 못 자고 눈물만 짰다. 그녀의 집 건넌방을 빌려 쓰는 젊은 군 수의관인 스미르닌이 저녁이면 이따금 놀러왔다. 그는 올렌카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트럼프를 함께하기도 했는데 그녀에게는 여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다. 스미르닌의 가정 얘기는 특히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수의관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의 행실이 좋지 못하여 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자기 아내를 몹시 원망하기는 하지만 아들의 양육비로 매달 40루블씩 보내준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올렌카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측은히 여겨졌던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시도록 기도하겠어요. 층계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서 그를 보내며 올렌카는 말했다. 심심한데 와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모 마리아께서도. 그녀의 말투는 남편을 닮아 침착하고 위엄이 있었다. 아래층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수의관을 일부러 불러 세우고 그녀는 이렇게 충고했다. 블라디미르 플라토니치. 부인과 화해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봐서라도 부인을 용서해줘야지요. 어린 자식 마음에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푸스토발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수의관의 불행한 가정 얘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 내외는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저으면서 그 어린애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겠느냐고 남의 일 같지 않게 동정을 했다. 그러던 내외는 어떤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에게도 자식을 주십사 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리하여 푸스토발로프 내외는 깊은 사랑 속에서 말다툼 한 번 한 일이 없이 6년 동안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겨울날 바실리 안드레이치는 상점에서 뜨거운 차를 한 잔 들이켜고 목재가 반출되는 것을 살피러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가 그만 감기에 걸려서 드디어는 알아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을 불러보았지만 그의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더니 넉 달을 누워 앓고는 끝내 죽어버리고 말았다. 올렌카는 다시금 과부가 되었다. 나를 두고 당신은 혼자 어디로 가신단 말이오. 여보.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이렇게 통곡했다. 당신 없이 나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아요. 내가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웃의 여러분,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나는 이제 사고무친의 고아가 돼버렸어요. 올렌카는 상장이 달린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지도 장갑을 끼지도 않았으며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가는 이외에는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 마치 수도원의 수녀와 같은 생활을 했다. 푸스토발로프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나자 올렌카는 상복을 벗었고 들창에 무겁게 닫혔던 덧문을 열어놓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이따금 식모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은 그저 제멋대로 추측을 해보는 수밖에 딴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뜰에 앉아 수의관과 함께 차를 마신다느니 수의관이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것을 누가 보았다느니 또 우체국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 올렌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느니 하는 소문이 그러한 추측의 근거가 되었다. 이 고장에서는 가축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원인이지요. 우유에서 병을 얻게 되고 말이나 소에게서 무서운 병이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것쯤은 알만도 할 텐데 사실은 가축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수의관의 견해를 그대로 남에게 되풀이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나 그녀는 벌써 수의관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올렌카는 그 누구에 대한 애정 없이는 단 1년도 살아갈 수 없는 여자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 건넌방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다. 다른 여자였더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겠지만 올렌카의 경우에는 누구도 악의로 해석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렌카와 수의관은 누구에게도 자기들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올렌카는 비밀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 연대에 같이 근무하는 수의관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올렌카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참을 차리기도 했다. 그런 자리에서 그녀는 패스트, 결핵 등 가축의 질병이나 도해지의 도살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 늘어놓기가 일쑤여서 수의관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수의관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화를 내며 나무랐다.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얘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수의사끼리 얘기할 땐 제발 말참견 좀 그만둬요. 내 꼴이 뭐가 되겠소? 그러면 올렌카는 놀라움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럼 볼로치카. 난 무슨 말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해서 그를 껴안으며 성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연대가 딴 곳으로, 시베리아는 아니지만 아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수의관도 연대와 함께 영영 떠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올렌카는 다시 혼자 남았다. 이제 그녀는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앉았던 의자는 다리가 하나 부러진 채 먼지를 가득 쓰고 지붕 및 창고 속에 들어가 있다. 그녀의 복스럽던 얼굴도 이제는 여위고 귀여움은 사라졌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전처럼 그녀를 보며 웃는 일이 없었다. 분명히 젊고 아름답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녀에게 되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행복이란 꿈도 꿀 수 없는 그늘진 생활이 새로 시작되었다. 해가 기울면 올렌카는 현관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야외 극장에서는 음악 소리와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예나 다름없이 들려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아무 욕망도 없이 그저 멍하니 텅 빈 정원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밤이 오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폐허 같은 자기 집 정원을 다시 꿈속에 보았다. 음식은 마지못해 먹는 흉내만 냈다. 그러나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행은 이미 아무 일에도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자기 주위의 사물이 눈에 띄었고 또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는 했지만 그런 일에 대해 아무런 자기 의견도 내세울 수 없었을 뿐더러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가령 병이 놓여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농부가 달구지에 올라타고 간다든지 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무엇 때문에 있는 병이며 무엇 때문에 비는 오며 또 농부는 무엇 하러 가는지 제 생각으로는 얘기할 수 없었다. 아마 1000루블을 줄 테니 말해보라 해도 뭐라 입을 뗄 재주가 없었을 것이다. 쿠킨이나 푸스토발로프나 그 다음 수의관과 함께 지낼 때는 모든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럴싸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머릿속과 가슴속은 자기 집들처럼 공허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괴로운 일이었다. 시가지는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와서 치이간스카야 슬로보드카도 이제는 큰 거리가 되었다. 치볼리 극장과 목재상이 있던 자리에는 집들이 질비하게 들어서서 이리저리 골목길이 생겼다. 참으로 세월은 빠르다. 올렌카의 집은 연기에 그을리고
지붕은 녹이 슬고 헛간은 한쪽으로 기울고 뜰에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했다. 집주인인 올렌카의 얼굴에도 흉하게 주름이 늘어갔다. 여름이면 허전한 마음으로 시름없이 층계에 나와 앉아 있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들창가에 앉아 있었다. 훈훈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을 타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문득 지난날의 추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물도 오래가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브리스카라는 새까만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곁에 와서 재롱을 부렸으나 그러한 고양이의 재롱이 올렌카의 마음을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 고양이의 재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존재, 자기의 이성과 영혼을 독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주며 식어가는 피를 다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다. 그녀는 옷깃에 매달리는 고양이를 떼내어 밀어버리며 싫은 소리를 했다. 저리 가거라. 귀찮다. 날이면 날마다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자기 주견도 없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며 해가 거듭되었다. 살림은 식모 아브라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무더운 6월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시외로 나갔던 가축들이 집안의 온통 먼지를 뒤집어 씌우며 지나갈 무렵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다. 올렌카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밖을 보았을 때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했다. 문 밖에는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수의관이 평복을 하고 서 있었다. 순간 그녀에게 잊어버렸던 모든 과거가 되살아왔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한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꼈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 속에서 그 다음 두 사람이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차를 마시러 식탁에 와서 마주 앉았는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오셨구려.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블라디미르 플라토니치. 어디 계시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아주 이 고장에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수의관이 입을 열었다. 군대도 그만두고 이젠 내 맘껏 일을 해서 자리 잡힌 생활을 해보려고 왔지요. 그리고 아들놈도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 자랐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누라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럼 부인은 어디 계신데요? 올렌카가 물었다. 어린애하고 여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빵을 얻으러 다니는 길이지요. 아니, 새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와 계시면 될 텐데 왜 여기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방세는 한 푼도 안 받을 테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네. 올렌카는 다시 흥분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 방을 쓰도록 하세요. 나는 건넌방 하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이튿날 지붕에는 벌써 페인트 칠을 하고 벽도 희게 칠하게 했다. 올렌카는 가슴을 펴고 두 손을 허리에 얹고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로 일을 감독했다.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웃음이 떠올랐으며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그녀의 온몸에서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다. 수의관의 마누라가 아들과 함께 이사를 왔다. 밉게 생긴 얼굴에 머리를 짧게 자른 성미가 까다로울 것 같은 여인 몸집의 여자였다. 아들 사샤는 10살 난 어린애치고는 키가 작고 뚱뚱한 편이었는데 눈이 파랗고 볼따구니엔 오목하게 파인 보조개가 있었다. 아이는 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고양이를 쫓아서 달려나가더니 곧이어 명랑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이거 아주머니네 고양이죠? 사샤가 올렌카에게 물었다. 새끼 낳으면 우리 하나 주세요. 우리 어머니 쥐를 제일 싫어해요. 차를 따라주며 사샤와 이야기를 하노라면 올렌카는 가슴이 훈훈해오고 이 아이가
제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저녁에 사샤가 책상에 앉아 복습을 하면 그녀는 대견스럽게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귀엽기도 하지. 어쩌면 어린 것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깨끗하담.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샤가 소리를 내어 읽었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올렌카도 바다 읽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자기 주견이라는 것을 모르고 침묵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입 밖에 낸 맨 처음 의견이었다. 이제야 올렌카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밤잠 때 그녀는 사샤의 양친과 이야기하면서 중학교 과목은 어린애들에게 어렵긴 하지만 실업 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역시 기초적인 고전들을 교육시키는 중학교가 장래를 위해서 더 좋다고 했다. 즉 중학교를 마치면 의사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사샤는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리코프에 있는 자기 언니네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가축 검사를 하러 출장을 가 어떤 때는 2, 3일씩 묵었다가 왔다. 그러고 보면 사샤는 자기 가정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올렌카는 사샤가 그러다가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건넌방에 붙은 조그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사샤가 올렌카에게 와서 살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사샤는 한쪽 뺨 밑에 손바닥을 고이고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다. 아이를 깨우는 것이 가엾어서 그녀는 늘 망설였다. 사센카. 올렌카는 애처로운 듯이 아이를 불렀다. 이젠 일어나거라.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어. 사샤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 기도를 드린 다음 차 석 잔과 커다란 도넛 2개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었다. 아침 식사는 잠이 채 깨지 못해서 뾰로통한 채 먹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사센카. 너 학교에서 배운 그 우화 똑똑히 따라 외지 못했더구나. 마치 아이를 어디 먼 곳으로 떠나보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렇게 타일렀다. 나는 항상 네 일이 걱정이란다.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도 명심해 들어야 해. 알겠니? 아이, 그런 말 제발 그만둬요. 사샤는 이렇게 내쏘곤 했다. 이윽고 소년이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둘러매고 한 길에 나와 학교 쪽으로 걸어가면 올렌카도 그 뒤를 슬금슬금 따라 나섰다. 사센카. 뒤에서 불러세워서는 대추나 캐러멜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학교가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면 사샤는 몸집이 큰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젠 돌아가요. 아주머니, 나 혼자라도 갈 수 있어. 올렌카는 멈추어 서서 소년이 학교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년에 대한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과거에 사랑한 일이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처럼 깊은 애정을 바친 적은 없었다. 모성으로서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불타오르는 지금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순결하며 자기에게 희열을 주는 애정이 그녀의 영혼을 독차지해버린 일은 결코 없었다. 자기와는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이 소년에게 볼에 박힌 오목한 보조개에 커다란 학생모에 그녀는 자기의 한평생을 눈물과 기쁨을 가지고 바칠 수 있었다. 어째서 그런지 누가 대답할 수 있으랴. 사샤를 학교에 바래다주고 올렌카는 흡족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 반년 동안에 한결 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녀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말을 걸어오게 되었다.
안녕하시오. 귀여운 올리가 세면호구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중학교 학과가 아주 어려워졌더군요. 시장에서 올랭카는 이런 말을 했다. 글쎄 어제는 1학년 애들에게 우화 암송과 라틴어 번역과 또 수학 문제까지 숙제를 내주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올랭카는 교원들이며 학과며 교과서 등에 대해 사샤에게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후 3시에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예습을 하느라 땀을 빼곤 했다. 사샤를 잠자리에 눕히며 그녀는 몇 번이나 성호를 긋고 입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에야 자기도 자리에 누웠다. 그러고는 사샤가 대학을 마치고 의사나 기술자가 되어 마구간과 마차까지 있는 커다란 저택을 가지게 되고 또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이와 같이 아득히 먼 미래에 대한 환상에 잠겼다. 눈을 감고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뺨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드랑이 밑에서 고양이가 가르릉가르릉 코를 골았다. 밤중에 별안간 대문을 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올랭카는 겁을 먹고 일어나 앉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에서는 방망이질을 했다. 잠깐 사이를 두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하리코프에서 전보가 왔구나. 온몸을 후두루들 떨면서 올랭카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샤의 어머니가 그 애를 하리코프로 보내라고 전보를 쳤나 봐.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올랭카는 실망 속에 빠져들어갔다. 머리와 사지가 얼음처럼 얼어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다. 수의관이 클럽에서 돌아온 것이다. 아이, 고마워라. 그녀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속에 뭉쳤던 무거운 것이 차차 풀리며 다시 가벼워졌다. 올랭카는 옆방에서 깊이 잠든 사샤를 생각하며 자리에 누웠다. 이따금 사샤의 잠꼬대가 들려왔다. 난 싫어. 저리 가. 때리지 마.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작품은 언제나 고요한 수면 같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의 잔잔한 파동만이 있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 존재의 심연을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에 목마른 한 여성의 기구한 일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가장 날카롭고 도발적인 인문학적 텍스트입니다. 인문학의 본질이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면 주인공 올랭카는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인간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시대적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농노 해방을 기점으로 거대한 근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자유와 해방의 기운은 여성의 삶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견고한 가부장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었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미덕은 헌신,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올랭카는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극단적인 현현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의 세계에 완벽하게 동화됩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가엾기도 해라, 참 귀엽기도 하지라며 동정과 애정을 보냅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이타심과 희생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무해해 보입니다. 그러나 작가 안톤 체호프는 특유의 건조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무해함의 기저에 깔린 서늘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올랭카의 헌신은 주체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생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끔찍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형성하는 대신
그 자리를 텅 비워두고 남성들의 세계관을 대리 수용합니다. 극장 지배인 쿠우킨과 결혼했을 때는 예술과 대중의 무지를 논하고, 목재상 푸스토발로프와 결합했을 때는 세상 만물을 목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수의관과 만날 때는 가축의 질병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심지어 생애 마지막에는 어린 소년 사샤의 중학교 교과 과정에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수동성이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워버리는가를 보여주는 뼈아픈 알레고리입니다. 체호프는 가부장제가 칭송하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껍데기 속에 실은 자기 자신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정서적 불구 상태가 도사리고 있음을 통렬하게 짚어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문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언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곧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자 사고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올렌카의 삶은 이 철학적 명제를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증명합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발화할 자기만의 언어가 부재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남편과 연인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의 조잡한 복사본일 뿐입니다. 쿠우킨이 살아있을 때 그녀의 세계는 오페레타, 무언극, 관중의 무지라는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푸스토발로프와 함께할 때 그녀의 세계는 대들보, 통나무, 석가래, 이할의 이윤이라는 언어로 완벽히 재편됩니다. 그녀는 타인의 언어를 빌려 입지 않고서는 비가 오는 현상도, 마차가 지나가는 풍경도 도무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종속되었다는 것은 곧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홀로 남겨진 시절. 그녀가 느끼는 끔찍한 공허와 공포는 단순히 사랑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를 지탱해주던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고할 언어를 잃어버린 인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체호프는 올렌카의 텅 빈 뜰과 텅 빈 내면을 병치시키며 타인의 서사 속에 자신을 용해해버린 인간이 종국에 마주하게 되는 황량한 폐허를 처연하게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올렌카가 타인에게 쏟아붓는 그 맹목적인 애정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인문학은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왔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연대란. 두 개의 독립된 우주가 만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교집합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나라는 중심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건강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렌카의 사랑에는 나라는 주체가 철저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한 대체제로 소비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마지막 사샤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괴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사샤를 맹목적으로 돌보며 소년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 듭니다. 아침에 억지로 깨워 숙제를 확인하고 길거리까지 쫓아가며 아이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사샤가 꿈결에 난 싫어, 저리 가. 때리지 마라고 외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올렌카의 헌신적인 돌봄이 소년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억압이자 무의식적인 폭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올렌카는 사샤의 미래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것은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 또다시 기생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연장하려는 맹목적인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타주의의 가면을 쓴 가장 지독한 형태의 이기주의이며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심리적 포식 행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전 소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서늘한 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올렌카의 모습이 비단 19세기 러시아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올렌카와 얼마나 다를까요? 고도의 자본주의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타인의 삶을 엿보고 타인의 생각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타인의 견해, 인플루언서의 취향, 베스트셀러의 문구, 그리고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기준들을 무비판적으로 내사하며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번뇌하며 얻어낸 묵직한 나의 언어 대신 세간에 떠도는 가볍고 세련된 타인의 언어를 빌려 입으며 안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좋아요와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의 시선 없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현대인의 모습은 남편과 연인이 사라졌을 때 텅 빈 정원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올렌카의 고독과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결국 귀여운 여인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올렌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게 만드는 서늘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흉내내는 삶을 멈추고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오롯이 나만의 목소리로 나의 서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을 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과감히 깨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맹목적으로 기대지 않고도 온전히 땅을 딛고 설 수 있습니다. 안톤 체호프가 이 담담한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묵직한 인문학적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언어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리학적 고찰입니다. 안톤 체호프가 그려낸 올렌카의 삶을 심리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은 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공허와 결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마주하는 서늘하고도 가슴 아픈 여정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이 많은 여인의 낭만적인 연애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타인이라는 존재 없이는 스스로 온전하게 존립하지 못하는 자아의 붕괴 상태를 해부하는 치밀한 임상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녀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대상 상실의 두려움과 유기불안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똘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생애를 추적하며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처절한 생존 방어 기제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올렌카가 맺는 인간관계의 병리적인 의존성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그녀는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건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초기 애착 관계에 고착된 유아기적 퇴행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랐고 이후에도 쉴 새 없이 새로운 애착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녀의 모습은 내면의 근원적인 결핍을 외부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메우려는 강박적 반복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인은 타인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과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올렌카에게 타인이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붕괴하기 직전의 자아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그녀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넘어섭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마저 마비되어 버리고 비가 오거나 마차가 지나가는 단순한 일상적 현상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철저히 비어있는 진공 상태인지를
이것이 바로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자아가 겪는 가장 원초적이고 끔찍한 공포입니다. 이러한 지독한 공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생존 전략은 다름 아닌 극단적인 방어 기제의 사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이 외부 세계의 가치관이나 타인의 특성을 비판 없이 자신의 것으로 통째로 삼켜버리는 현상을 내사라고 부릅니다. 올랭카는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건강한 심리적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인 극장 지배인의 입을 통해 대중의 무지함을 비판하고, 두 번째 남편인 목재상과 결합했을 때는 목재의 가치가 세상의 전부인 양세상을 재단하며, 수혜관을 만났을 때는 뜬금없이 가축의 전염병을 논합니다. 이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텅 빈 내면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융합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타인의 언어와 사상을 빌려 입지 않고서는 단 한마디의 자기 주장도 펼치지 못하는 그녀의 비극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 대가로 얻어낸 얄팍한 심리적 안정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그녀의 내면 풍경을 조명해보면, 그녀는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하고 고유한 인격을 통합해 나가는 개성화 과정을 철저하게 회피한 인물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공존하며 이를 조화롭게 발달시켜야 온전한 자기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올랭카의 내면에는 이성적 판단, 논리, 주체성, 독립성으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남성성 에너지, 즉 무의식 속의 원형이 전혀 발달하지 못한 채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길러내야 할 이러한 힘들을 스스로 발현하는 대신 현실에서 만나는 남성들에게 전적으로 투사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남성들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렸던 이유는 그들이 그녀에게 결핍된 주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대신 제공해주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로 투사된 에너지는 대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환상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세 명의 남자가 차례로 떠나갔을 때 그녀의 삶이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은 외부의 거울이 깨어지자 그 속에 비치던 자신의 모습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착한 여인이라는 페르소나에 자아가 완전히 잡아먹혀버린 참담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심리적 역동이 가장 기괴하고 슬픈 형태로 폭발하는 지점은 바로 생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린 소년 사샤와의 관계입니다. 얼핏 보면 혈육도 아닌 버림받은 소년을 거두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숭고한 모성애의 결정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을 달달 외우고 소년의 미래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희생은 무척이나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렌즈로 이를 들여다보면 이 관계에는 소름 끼치는 이기주의가 모성애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습니다. 올랭카에게 사샤는 독립된 인격체나 온전한 타자가 아닙니다. 사샤는 텅 비어버린 올랭카의 내면을 다시 채워줄 마지막 도구이자 그녀의 생명력을 연장해줄 심리적 숙주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소년을 억지로 깨우고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며 학교 가는 길까지 뒤쫓아가면서 소년의 삶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애적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고유한 성장을 지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올랭카는 사샤와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시하며 소년의 성취와 미래를 곧 자신의 존재 가치로 치환해버립니다. 밤마다 사샤가 잠꼬대로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장면은 올랭카의 일방적이고 숨막히는 애착이 소년의 무의식에
얼마나 큰 압박과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타심의 극치인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심리적 공허를 메우려는 슬프고도 파괴적인 심리적 뱀파이어리즘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여친 여인을 결코 차갑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올렌카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고독과 불안은 형태만 다를 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무의식 한구석에 숨죽여 있는 연약한 그림자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외부의 척도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쫓겨 나의 진정한 욕구를 억누른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안톤 체호프가 그려낸 올렌카의 삶은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병리적 의존성을 직시하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홀로 설 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문학 평론가이자 따뜻한 시선을 가진 관찰자로서 저는 독자 여러분이 올렌카의 비극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가만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텅 빈 공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끊임없이 타인에게 기대야만 했던 그녀의 절박한 슬픔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어가지가 흔들릴지언정 타인의 땅에 기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흙에 깊은 뿌리를 내리려 고군분투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진정한 심리적 성숙과 독립의 길일 것입니다. 철학적 고찰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존주의적 철학서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을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사물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쓰임새라는 본질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세상에 툭 던져진 이후에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저주받은 자유의 주체입니다. 그러나 작품 속 주인공은 이러한 실존적 불안과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자기 기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의 상태, 즉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적 자아로 정립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물과 같은 존재 방식인 즉자 존재로 퇴행하려 합니다. 타인의 직업, 타인의 세계관, 타인의 가치관이라는 단단한 본질 속에 자신을 용해시킴으로써 실존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극장 지배인일 때는 연극이 세상의 전부가 되고 남편이 목재상일 때는 나무만이 우주의 진리가 되는 그녀의 인식론적 변화는 주체적 인식의 틀이 완전히 결여된 인식론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의 철학적 개념을 빌리자면 그녀는 세상의 흐름과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내맡긴 채 살아가는 비본래적 실존의 극치입니다. 다스만이라 불리는 익명의 세인이 규정하는 가치, 즉 남편에게 순종하고 내조하는 착한 여인이라는 틀 속에 완벽하게 안주하며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철저히 은폐합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가 겪는 끔찍한 공허감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마주하게 되는 심연의 불안입니다. 그녀는 이 불안을 직시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고유한 실존을 회복하는 대신 또 다른 타자를 외부에서 수혈받아 존재의 빈자리를 덮어버리는 손쉬운 도피를 선택합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도덕적 숭고함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이기주의보다 더 위험한 형태의 자기 파멸적 윤리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삭제된 상태에서의 헌신은 결국 맹목적인 복종이며 이는 타인을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 나약함을 심판관의 시선으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건조하고 담담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삶의 무의미함과 존재의 부조리를 견뎌내기 위해 타인에게 맹목적으로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의 비극적 희극을 조용히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무연한 시선이야말로 세계의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며 어떠한 철학적 해답도 섣불리 제시하지 않는 작가의 성숙한 허무주의이자 궁극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